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답답해 안 되겠어서 만든 유튜브 도답튜브 도답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한참 떠들썩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2017년 11월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이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이 남자분의 부인되는 분이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심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뜨겁게 이슈가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까지 논란이 됐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성추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카더라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판결문만 놓고 분석을 해보자면,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건 총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해당 사건이 있었던 곰탕집의 CCTV 영상. 두 번째,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증언. 세 번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네 번째, 피해자의 진술.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 사건이 있었던 곰탕집의 CCTV 영상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스쳐 지나간 시간이 정확하게 1.33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은 신발장 때문에, 두 번째 영상은 가로막고 있는 다른 남자분 때문에 이게 해당 상황의 모습이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요, 1.33초라는 시간이 남자가 여자를 발견하고 신체 접촉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추행범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혹은 주변의 시선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 남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동 패턴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상의 다각도 분석 결과 남자의 손이 여자 쪽으로 내밀어진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여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성이 입구에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요, 남자가 여자를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직후에 바로 앞을 보고 있던 여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반응한 걸로 봤을 때 뭔가 신체 접촉이 있었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영상 분석가의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동 패턴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거.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재판부에서는 이 의견은 받아들여주지는 않았고요. 세 번째 증거인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이 목격자의 증언은 이 목격자가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2심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인 남성의 지인인데다가 피해자가 항의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것에 미루어 봤을 때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증거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 CCTV만으로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혹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가 결론이 되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 재판부까지 전부 다 이 네 번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 보시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다라고 써 있고요. 2심 재판부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도 보시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남자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1심, 2심, 대법원 전부 다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은 이유로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증거 재판주의 이런 것들은 어디 가고 죄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왔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를 할 때에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성차별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 신분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게 일명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요, 진술만으로도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범죄라는 게 막 CCTV 있고 밝은 대낮에 이루어지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뭔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좀 더 많은 이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남자의 성추행을 인정한 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던가 아니면 남성이 뭐 유사한 전과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고 추행의 정도가 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정도잖아요. 심지어 2심 재판부 판결문 보셔도요,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유죄 판결이 그 남자한테 미칠 영향, 그 남자의 인생, 그 남자의 가정,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혹은 사회적 영향의 정도를 고려를 해보면요, 적어도 대법원에서만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자의 행동이 이 판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1심 판결문 보시잖아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신체 접촉의 성추행 사건의 양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와요. 실제 검사가 구형한 거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이 남자는 처음 경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잘못의 반성이나 용서는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면은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건데. 그리고 2심 재판부 판결문 보시면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남자가 성추행을 진짜 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왜 성추행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나는 안 했으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진술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나중에 CCTV 영상도 보고 뭐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 통로가 좁으니까 뭔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 진술이 번복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남자가 술을 뭐 몇 잔을 마셨다더라, 뭐 합의를 시도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비단 남자들한테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도 저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지금 주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시면요, 이제 뭐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성추행범으로 징역 먹이는 건 일도 아니라던가, 여자가 성추행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쉽겠다라던가,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중대한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식의 시선을 갖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가 그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범죄자를 놔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부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같은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저히 답답해 안 되겠어서 만든 유튜브 곰탕집 성추행 사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제 이야기가 미흡해서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핫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